전국에 딱 5개, 그것도 대전에만 다 몰려있다는 빵집 성심당. 이곳의 지난해 매출은 1243억 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 빵집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경우는 없었죠. 영업이익은 무려 315억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은 199억 원, 뚜레쥬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의 영업이익은 214억 원인데요. 파리바게뜨 매장이 3,400여 개, 뚜레쥬르 매장이 1,300여 개인 걸 생각하면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성적표죠. 새벽부터 줄을 선다거나 케이크가 3일 만에 7,000개 이상 팔려나갔다거나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감독에게 튀김 소보로를 선물했다는 이야기. 성심당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요.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화 할 법도 한데 기미도 안 보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가끔 팝업 스토어를 여는 정도죠. 2014년에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성심당에 백지수표를 준 적이 있어요. 원하는 자리, 원하는 크기만큼 자리를 내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규모의 빵가게가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제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엄청난 성적표를 가져온 성심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성심당의 생존법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 12월 23일 함경남도 흥남시 부둣가에 수많은 피난민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성심당의 창업자가 될 임길순 대표도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피난선을 기다리면서 묵주를 들고 정말 간절하게 빌었다고 해요. 이번에 살아날 수 있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다고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마지막 피난선인 메로디스 빅토리에 탑승하면서 흥남시를 벗어나는 데 성공하죠. 다른 피난민들처럼 경남 지역에서 냉면을 만들어 팔던 임길순 대표는 1956년 서울로 갈 결심을 합니다. 경남이나 서울이나 임길순 대표에겐 연고지가 없었지만요, 그나마 큰 도시로 가면 뭐라도 해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서울행 기차를 탔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전역에서 기차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지금이야 열차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연착 좀 되는 수준이지만은 이때는 그럴 만한 기술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다음 열차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임길순 대표가 대전을 이렇게 봤더니 서울이나 대전이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 거예요. 대전도 거제나 진해에 비하면 꽤 큰 곳이었으니까요. 뭐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전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 가까웠던 대흥동 성당을 찾아갔죠. 이분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거든요. 신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성당의 구호물자였던 밀가루 2포대를 받아 나옵니다. 이걸로 찐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은 이곳저곳 물어가면서 배워나갔죠. 천막으로 세운 노점이었지만은 작은 간판도 달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뜻을 가진 성심당이 이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피난선에 올랐을 때의 다짐처럼 장사를 마치고 나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빵을 파는 일보다 나눠주는 일에 더 꽂혔다고 해요. 성당 봉사에도 꼬박꼬박 나가다 보니 가게 운영이나 빵 만드는 일은 뒷전이 될 정도였죠. 실제로 이때는 아내가 빵 만드는 일을 거의 다 맡아서 했고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맞지만은 이게 사실 가족들 입장에선 마냥 좋지만은 않았겠죠. 아내였던 한순덕 여사는 당시 딸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천국에 가겠지만은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장사 하나는 꽤 잘 됐습니다. 이땐 빵 자체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서양 음식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미국이 무상으로 밀가루를 원조하던 시절이라 재료값도 덜 들어가고요. 이제는 노점을 벗어나 대전역 부근의 가게를 차리고 잘 굴러간다 싶었는데요. 1967년 임길순 대표는 돌연 가게를 옮겨버립니다. 지금의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 자리인 은행동이었죠.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긴 한데요, 당시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자리입니다. 길도 포장이 안 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지나다니지 않았죠. 임길순 대표가 좋은 자리에 제쳐두고 하필 이곳으로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당이 가까워서. 성당 종소리도 잘 들리고 성당으로 쉽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성심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덩치를 키웠고 1960년대쯤부터는 찐빵집이 아니라 제과점 수준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길순 대표 부부가 처음부터 빵을 배웠던 건 아닙니다. 제빵을 할 줄 아는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을 만들 줄 모른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여러모로 제약이 많죠. 직원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맛도 조금씩 바뀔 테니까요. 1970년대 초 성심당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을 비롯해서 제빵 기술자들이 한 번에 잠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부터 태업을 하던 공장장이 가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기술자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이때 대학에 다니던 아들까지 공장에 붙어서 빵을 만들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흔하디 흔한 동네 빵집이었던 성심당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이명진 대표입니다. 이전까지 가업을 잇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이때부터는 온갖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또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재밌긴 했다고 해요. 이제 직원들한테 휘둘릴 일도 없고 성심당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죠. 성심당을 안 가본 사람도 이름은 들어봤다는 이 튀김 소보로, 이걸 만든 것도 이명진 대표입니다. 대체 소보로에 팥은 왜 넣었고 이걸 또 튀길 생각은 어떻게
어떻게 한 걸까요? 당시엔 빵이 지금처럼 종류가 많진 않았습니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 도넛, 맘모스빵 이 정도가 다였죠. 그래서 어느 빵집을 가든 사실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당시 성심당의 공장장이었던 분과 이명진 대표가 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단팥빵과 소보로, 도넛을 합친 빵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렇게 1980년에 튀김 소보로가 출시됩니다. 이제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튀김 소보로는 고객이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튀김기를 매장에다 꺼내놓고 팔았는데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줄을 서서 사갔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빵을 쓸어간 일이 막 벌어지니까 싸움이 나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성심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번호표를 나눠줬고 한 번에 사갈 수 있는 양을 제한했죠. 아마 최초로 번호표를 받아서 빵을 사는 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부터는 성심당이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입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그리고 성심당은 더 다양한 빵을 개발하면서 차별성을 만들어 나갔죠. 하지만 이 국내 빵집들의 근간을 다 흔들어놨던 사건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등장. 90년대부터 크라운 베이커리나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기세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땐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고 하던 시절이었고 성심당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이명진 대표의 동생이 성심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긴 했었거든요. 형 입장에선 좀 무리가 아닌가 했지만요. 동생이 워낙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심당 건물을 동생에게 넘기고 이걸 담보로 잡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죠. 결국 1996년 대전에는 두 개의 성심당이 생깁니다. 개인 사업자 빵집 성심당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식회사 성심당.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사업 만만하지가 않죠. 성심당이 대전에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20개를 넘기기도 했지만 금방 시들해졌죠. 자금난에 허덕이던 주식회사 성심당은 7년 만인 2003년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성심당이 지금도 프랜차이즈나 매장을 내는데 보수적인 건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당시 이명진 대표의 성심당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금난 때문에 성심당 건물을 도로 팔려고 했는데요. 이명진 대표가 이걸 보고 빚까지 내서 다시 이 건물을 사왔거든요. 또 프랜차이즈 성심당에서 빵을 사 먹은 사람들이 이명진 대표의 성심당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대고 거기와 우리는 다르다고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심당이 예전 같지 않다고 수군거렸고요. 여기에 또 엄청난 악재까지 겹칩니다. 동생의 사업이 부도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3층짜리 빵 공장이 다 불타버렸거든요. 심지어 이건 성심당 공장에서 난 불도 아니고 옆집에 난 불이 옮겨 붙은 거였죠. 안 그래도 빚더미인데 빵을 만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으면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명진 대표도 그랬다고 해요. 이걸로 마지막이구나. 그동안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즐겁게 잘 놀았다. 완전히 해탈해버린 거죠. 그런데 성심당 직원들이 화재 바로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와서 미친 듯이 복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살릴만한 장비는 건져내고 중고 제빵기계를 구하러 다닌 거죠. 덕분에 화재 6일 만에 다시 단팥빵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말 그대로 잿더미에서 부활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평범하게 장사를 해가던 성심당에 큰 기회가 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프랜차이즈 빵집의 인기가 점점 식어갔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체성을 유지해온 작은 빵집들이 재발굴되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빵 가격에 동공지진 온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저렴한 가격, 큰 사이즈의 빵,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죠. 재료가 이렇게 푸짐한데 성심당 빵은 왜 이렇게 저렴한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성심당은 자신의 건물에서 적은 매장 수로 엄청나게 많은 빵을 만들고 팔기 때문이죠. 성심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긴 일반적인 빵집이 아닙니다. 빵집의 외형을 한 빵 공장이죠. 직원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맡은 빵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러니 생산 비용은 적게 들어가요. 소수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빵집처럼 운송비가 드는 것도 아니죠. 또 프랜차이즈는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매장으로 보내고 또 빵을 팔 매장을 임대하고 수익을 덧붙이는 복잡한 구조인데요. 성심당은 그냥 공장에서 만든 빵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구조가 아주 심플하죠. 광고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심당은 입소문으로도 충분히 굴러가고 있거든요. 생산 효율은 높고 비용은 낮으니까 이렇게 푸짐하게 재료를 쓰고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성심당이니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성심당은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대전에 자리를 잡았고 70년 가까이를 대전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전성기를 경신하고 있고 대전시는 성심당광역시, 성심당 기사단 자치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됐죠. 서울에도 매장을 열지 않겠냐는 제안에 임 대표는 단박에 거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꽤 재밌습니다. 굳이 서울에서 영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환경이 바뀌면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생명력을 잃는 것이라고 본다. 성심당은 대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다는 희소성도 성심당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벌써 70년이나 된 빵집이지만은 어쩐지 최근 F&B 시장의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심당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분들의 댓글이 기대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